영어도 못하면서 노래를? 세계적인 영국 카디프 경연장에서 금발의 참가자가 한국 남성을 향해 내뱉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노래는 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인의 노래로 감동을 휩쓸었던 그 순간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2023년 여름 런던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 178cm, 평범한 체격의 30살 김현석이었어요. 손에는 허름한 캐리어 하나와 악보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악가라고 하셨나요? 입국 심사관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김현석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정장도 아닌 평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의 그가 과연 세계적인 성악 콩쿠르에 참가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극도로 긴장하면 평소보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심사관은 여권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순간 김현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공항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을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김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짧게 한 소절만 흥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김현석이 뒤를 돌아보니 금발의 아름다운 서양 여성이 옆에 있던 남자들과 함께 자신을 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오마이갓, 저 사람 정말 성악가래요? 그 여자가 또렷한 미국식 영어로 말했습니다. 블레어 윈체스터 석유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어요. 하버드 음대를 졸업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성악을 배운 그녀에게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인이 자신과 같은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거죠. 영어도 못하면서 노래한다고? 블레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들도 덩달아 킥킥거리기 시작했죠. 김현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말문이 막혀버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겨우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간 김현석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을 집어 올리던 중 지퍼가 살짝 열려있던 악보 가방에서 종이 뭉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 안 돼. 김현석이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악보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블레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악보도 못 읽을 텐데 뭘 하려고 들고 다녀? 블레어는 친구들과 함께 김현석이 악보를 줍는 모습을 마치 코미디 쇼라도 보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김현석이 줍고 있던 악보 중 하나가 블레어의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어로 적힌 라흐마니노프의 가곡이었거든요. 하지만 블레어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단순히 읽지도 못할 외국 악보라고만 생각했죠. 흥미롭게도 그 순간 지나가던 러시아 출신의 공항 청소 직원 할머니가 김현석이 줍고 있는 악보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할머니의 반응을 주목하지 않았죠. 김현석은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악보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용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쉬던 김현석은 우연히 블레어 일행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아시아인들이 서양 클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블레어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지.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특히 가곡 같은 건 절대 무리야. 블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테크닉은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감정이나 깊이는 글쎄.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김현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릴 때부터 서양 음악하는 애라고 무시당하며 자란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편견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그런 편견에 맞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런던에서 카디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김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번 카디프 국제 성악 마스터즈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카디프에 도착한 김현석이 참가자 숙소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블레어가 김현석을 발견했거든요. 어머, 당신 여기서 뭐해요? 블레어가 김현석에게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타월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룸서비스 메뉴도 좀 갖다 주고요. 순간 김현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어가 계속해서 설명했죠. 아, 영어 못 알아듣나요? 타월, 타월. 손짓을 섞어가며 말하는 블레어를 보며 김현석은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호텔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평범한 동양인 남자를 보자 당연히 서비스직 종사자일 거라고 단정한 거예요. 저는 참가자입니다. 김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블레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참가자? 설마 성악 콩쿠르 참가자라고요? 블레어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도 이쪽으로 쏠렸죠. 네, 송프라이즈 부문에 참가합니다. 김현석의 대답에 블레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송프라이즈는 예술가공 리사이틀 부문으로 단순한 성량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적 감수성이 핵심인 분야였거든요. 특히 유럽 언어권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부문이었죠. 아, 그렇군요. 블레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돌아가서는 속삭였죠. 저 사람 진짜 참가자래요. 송프라이즈까지. 말도 안 돼. 아시아인이 독일 가곡이나 프랑스 샹송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어? 이런 수군거림들이 김현석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는 체크인을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연습실 배정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블레어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최고급 연습실을 배정받았지만 김현석에게는 지하에 있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인 작은 방이 주어졌어요. 어차피 첫 라운드에서 떨어질 테니까 상관없겠죠. 배정 담당자의 말에서도 차별이 묻어났어요. 김현석은 아무 말 없이 지하 연습실 열쇠를 받았죠. 하지만 그날 밤 지하 연습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현석이 혼자서 독일어 가곡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발음과 표현이 마치 독일인이 부르는 것처럼 완벽했거든요. 마침 늦은 시간에 연습실을 찾은 중국계 미국인 참가자 올리비아 첸이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죠. 저 발음, 설마
올리비아는 베를린 음대에서 5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독일어 딕션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지하에서 들려오는 독일어는 원어민 수준, 아니, 그보다도 더 섬세하고 깊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블레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위층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현석은 연습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해낼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그리움도 묻어 있었죠. 그를 키워준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카디프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지하 연습실에서 홀로 연습하는 그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이 며칠 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카디프에서의 둘째 날 아침, 김현석은 일찍 일어나서 경연장인 세인트 데이비드 홀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습과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연장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또 다른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참가자 확인을 받을 때도 문제였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김현석을 보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거든요. 혹시 통역사세요? 아니면 수행 직원이신가요? 김현석이 참가자라고 말하자 그 직원은 명단을 한참 뒤져봤어요. 마치 김현석의 이름이 거기 있을 리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제서야 찾아낸 명단을 보고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안내했어요. 송프라이즈 참가자시군요. 연습실은 B동 지하에 있습니다. 반면 블레어가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인사했고 최고급 어동 연습실 열쇠를 정중하게 건네주었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해서 김현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 연습실로 내려가는 김현석을 본 블레어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정말 참가자 맞나요? 아무리 봐도 관광 온 사람 같은데. 그 말에 주변 참가자들이 킥킥 웃었어요. 김현석의 평범한 차림새와 소극적인 행동이 이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거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을 때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국적별로 아니면 출신 음대별로 무리를 이뤘어요. 유럽과 미국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시아계는 김현석과 올리비아 첸 단 2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올리비아마저도 미국에서 자란 중국계여서 완전히 서구 문화에 동화된 상태였죠. 경연 일정 설명이 이어졌어요.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데 각 라운드마다 참가자 수가 절반씩 줄어든다고 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운드는 예선, 세 번째 라운드는 본선, 그리고 네 번째 라운드에서 최종 5명을 선발해서 결선을 치른다는 설명이었어요. 송프라이즈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론 안 됩니다. 송프라이즈 전담 심사위원 리처드 맥도날드가 설명했어요.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시의 의미 파악, 그리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독일 리트, 프랑스 샹송, 영국 예술가곡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죠. 이 설명을 들으며 김현석 주변의 시선들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과연 아시아인이 유럽의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의심이 역력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는 자연스러운 서열이 만들어졌어요. 블레어를 중심으로 한 서구권 참가자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둥글게 앉았고 김현석은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아시아인이 서양 클래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블레어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김현석의 귀에 들렸어요.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용한 식당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크기였거든요. 테크닉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겠지만 언어의 뉘앙스나 문화적 배경은 글쎄요. 독일 출신 참가자 한스 밀러가 대답했어요. 특히 가곡 같은 건 절대 무리죠. 언어를 모국어처럼 느껴야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 로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한국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발음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모르잖아요. 김현석은 샌드위치를 씹으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편견들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죠. 곧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오후에는 각자 연습 시간이 주어졌어요. 김현석이 지하 연습실로 내려가자 습기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죠. 반면 위층에서는 블레어의 화려한 발성 연습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김현석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조용히 건반을 만져봤어요. 조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몇 개 건반은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위층에서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했죠. 그러다가 슬그머니 독일어 가곡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슈만의 봄밤이었는데 독일어 가사를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올리비아 첸이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베를린 음대에서 5년간 공부했던 그녀에게는 그 독일어 발음이 얼마나 완벽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저 발음. 설마. 올리비아는 계단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분명히 김현석이 영어도 서툴다고 들었는데 지금 들리는 독일어는 원어민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특히 CH 음이나 움라우트 발음 같은 어려운 부분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현석은 누군가 듣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연습했어요. 이번에는 프랑스 가곡으로 넘어갔어요. 포레의 달빛이었는데 프랑스어 특유의 비음 처리와 연음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더욱 놀랐어요. 독일어도 놀라웠는데 프랑스어까지 이 정도 수준이라니. 그녀는 조용히 지하로 내려가서 복도 끝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어요. 김현석의 연습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러시아 가곡이었어요. 라흐마니노프의 라일락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어의 특유한 울림과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러시아어 특유의 연지름과 경지름 구분까지도 정확했죠. 올리비아는 이제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각각의 가곡 스타일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어도 서투르다고 여겨졌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참가자가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올리비아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김현석도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연습을 중단했어요. 내려온 사람은 독일 출신의 한스였어요. 그는 지하 연습실을 둘러보더니 김현석에게 말했어요. 여기 시설이 좀 열악하네요. 하지만 뭐, 어차피 오래 쓸 일도 없을 테니까 괜찮겠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어차피 곧 탈락할 텐데라는 뜻이었죠.
김현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김현석만은 지하 연습실에 남아서 계속 연습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목소리를 낮춰서요. 그가 연습하고 있는 곡은 영국 작곡가 보언 윌리엄스의 아름다움이 깨어나게 하라였어요. 영어 가곡이었지만 그의 발음은 영국 현지인보다도 더 정교했어요. 특히 영국 영어 특유의 받침음 처리와 모음의 길이 조절이 완벽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김현석의 연습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5개 언어를 번갈아 가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어 가곡까지. 김성태의 동심초였는데 이 곡을 부를 때만큼은 그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스며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건물 경비를 돌던 야간 경비원이 지하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50년 넘게 이 홀에서 일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마음 깊숙이 전해졌어요.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김현석의 얼굴에는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예선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지하 연습실에서 홀로 연습하는 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이 곧 전 세계 음악계를 뒤흔들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흘이 지난 아침 세인트 데이비드 홀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4번째 라운드, 그러니까 준결선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모인 30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단 5명만이 최종 결선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대기실로 들어선 김현석의 모습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조용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고 있는 동안 그만 혼자 구석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입술을 작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마음속으로 가사를 되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블레어는 친구들과 함께 대기실 중앙 소파에 앉아서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큰 듯 했는데 다른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듯 보였어요. 특히 김현석이 앉은 구석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말이죠. 순서 추첨이 시작됐을 때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어가 2번째를 뽑았고 바로 그 다음 순서인 3번째를 김현석이 뽑은 거예요. 추첨함에서 종이를 꺼내는 김현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최악의 타이밍이었거든요. 블레어의 압도적인 공연 직후에 무대에 서야 한다는 것은 마치 폭풍 뒤에 나타나는 고요함 속에서 홀로 서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추첨 결과가 발표되자 대기실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몇몇 참가자들이 김현석을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운이 정말 없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김현석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악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블레어의 차례가 되었을 때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곡은 푸치니의 대표작 중 하나인 누구든지 잠들지 말아요였는데 원래는 테너를 위한 아리아였지만 소프라노가 부르기도 하는 매우 도전적인 레퍼토리였어요. 그녀의 성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첫 음부터 마지막 절정의 고음까지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연주였거든요. 이태리어 발음도 정확했고 오페라 특유의 드라마틱한 표현도 뛰어났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고음은 3,000석 규모의 홀 전체를 진동시킬 정도였어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은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거의 3분간이나 계속되었어요. 무대를 내려온 블레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대기실로 돌아오면서 김현석 옆을 지나갈 때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지만 김현석에게만은 분명히 들렸어요.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부끄러워지기 전에 말이라는 차갑고 조롱 섞인 말이었거든요. 김현석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를 향해 걸어갔죠.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조금 빨랐고 주먹을 살짝 쥔 채로 걷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 선 김현석이 마이크 위치를 조절하고 반주자와 눈을 맞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이크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술진이 급하게 달려와서 점검해 봤지만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대 진행 요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안내했지만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라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관객석 뒤쪽에서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기까지 했어요. 그냥 내려가라고, 어차피 들을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김현석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게 보였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모욕과 무시, 숙소에서의 차별 대우, 연습실에서의 냉대, 그리고 방금 전 블레어의 조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하나의 뜨거운 에너지로 응집되는 것 같았어요. 김현석이 마이크 스탠드에서 한 걸음 물러나더니 아무런 음향 장비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가 선택한 곡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연작 중에서 보리수였어요. 독일어로 된 이 곡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향수와 그리움, 그리고 절망적인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감정의 곡이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홀 안의 모든 소음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멈췄어요. 김현석의 성량은 놀랍게도 마이크 없이도 홀의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됐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독일어였어요. 독일인 심사위원 프렌츠 바그너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년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활동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완벽한 독일어 딕션을 구사하는 비독일권 성악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발음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각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감정의 색깔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현석의 음악적 해석이었어요. 보리수라는 곡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자연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동경이 숨어 있는 곡이에요. 김현석은 이런 복층적인 의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곡 속에 녹여내는 것 같았죠. 관객석에 앉아있던 올리비아 첸은 깜짝 놀라서 옆 사람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베를린 음대에서 5년간 독일어권 문화에 푹 빠져 공부했던 그녀가 들어도 지금 김현석이 구사하는 독일어는 단순히 외국어를 배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독일어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의 언어였거든요. 하지만 정작 김현석 자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무대 위의 조명도, 수많은 관객들의 시선도, 심지어 심사위원들의 존재마저도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오직 음악과 가사 속 화자의 감정에만 온전히 몰입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이 스며 있었는데 마치 돌아가신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인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자신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인 것 같기도 했어요.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김현석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어요.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는 거의 속삭이듯 불렀는데도 그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홀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몇 초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시아인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일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의외로 프렌츠 바그너였어요. 독일인인 그가 천천히 일어서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관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이전에 블레어에게 보낸 박수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어요. 기술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깊은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거든요. 무대를 내려온 김현석을 향한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의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독일어를 저렇게 잘한다니 생각보다 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한 곡을 잘 불렀다고 해서 진짜 실력파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독일어만 특별히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 곡만 특별히 연습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블레어는 특히나 당황스러워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완벽하고 압도적인 공연을 펼쳤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한국인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한국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현석이 블레어 옆을 지나가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에는 영어였는데 전혀 떨리지 않는 또렷하고 분명한 발음이었어요. 노래로 답하겠다는 짧지만 확고한 한마디였거든요. 이 말을 들은 블레어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그 목소리에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나머지 참가자들의 공연이 계속됐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김현석에게 쏠려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우연히 한 곡만 잘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숨겨진 실력이 있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심사위원들도 계속 김현석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모든 공연이 끝나고 결선 진출자 발표 시간이 됐어요. 심사위원장 조너선 헤스팅스가 무대에 올라서서 봉투를 열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아마도 오늘의 예상치 못한 상황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김현석은 긴장한 나머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헤스팅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선에 진출하는 5명을 발표하겠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블레어 윈체스터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두 번째는 독일인 참가자 한스 밀러, 세 번째는 이탈리아인 마르코 로시였어요. 네 번째로 올리비아 첸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이제 한 자리가 남았어요. 김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헤스팅스가 잠시 멈추더니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다섯 번째 이름이 호명됐어요. 김현석이었어요.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홀 안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박수는 나왔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복잡한 감정이 섞인 박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시아인이, 그것도 영어도 서툰 것 같던 사람이 송 프라이즈 결선에 진출한다는 것이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던 거예요. 블레어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아마 아시아인 쿼터제일 거라고, 관객 몰이용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심사위원석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프렌츠 바그너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 젊은이의 독일어 해석은 정말 놀라웠다고, 20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이었다고 말이에요. 송 프라이즈 전담 심사위원인 리처드 맥도날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표현이었다면서 과연 결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된다고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참가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했어요. 김현석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결선에서도 오늘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하루였을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현석은 지하 연습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의 공연으로 자신에 대한 시선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곧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결선 진출이 확정된 다음 날 아침, 카디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5명만 남았다는 현실감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결선은 이틀 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각자의 운명을 가를 레퍼토리를 완성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경연 사무국에서는 결선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송 프라이즈 결선의 규칙은 다른 라운드와 완전히 달랐어요. 각 참가자는 5곡으로 구성된 리사이트를 준비해야 했고 그중 최소 3개 언어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더욱이 각 곡 사이에는 반주자와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 외에는 어떤 휴식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리처드 맥도날드가 참가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송 프라이즈는 단순한 성악 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각 나라 문화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은 각 언어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발음 하나하나, 표현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각자의 곡목을 제출하는 시간이 됐어요. 블레어가 제일 먼저 나섰어요. 그녀의 선택은 예상대로 안전하고 검증된 레퍼토리였어요. 슈베르트의 독일 가곡 2곡, 푸치니의 이태리 가곡 2곡, 그리고 마지막에 드뷔시의 프랑스 샹송 한 곡이었어요.
모두 음대에서 정규 과정으로 배우는 대표적인 곡들이었죠.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한스는 독일 가곡을 중심으로, 마르코는 이태리 가곡을 메인으로 구성했어요. 올리비아는 영어권 곡들을 포함시켜서 조금 독특했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현석의 곡목이 발표되자 사무국 직원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첫 번째 곡은 영국 작곡가 보언 윌리엄스의 아름다움이 깨어나게 하라였어요. 영어 가곡이었죠. 두 번째는 슈만의 도금향과 장미로였는데 독일어 가곡이었어요. 세 번째가 문제였어요. 라흐마니노프의 노래하지 마라, 내 미이나였는데 이건 러시아어 가곡이었거든요. 네 번째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내일이었어요. 다시 독일어였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다섯 번째 곡이었어요. 김성태의 동심초였거든요. 한국어 가곡이었어요. 사무국 직원이 곡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김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그 곡들로 하겠다고 했어요. 곡목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지되자 대기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5개 언어라니, 그것도 러시아어와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친 것 아니냐고, 자살골이라고 말이에요. 블레어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5개 언어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아마 허세일 거라고 말이에요. 특히 한국어 가곡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나 있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올리비아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지난 며칠간 김현석의 연습을 우연히 엿들었던 그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반주자들과의 리허설 시간이 배정됐어요. 김현석에게는 리처드 맥도날드가 직접 반주를 맡기로 했어요. 위그모어 홀에서 15년간 반주자로 활동한 그는 수많은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작업해본 베테랑이었거든요. 리허설실에 들어선 김현석을 본 리처드의 첫 인상은 여전히 의구심이었어요. 과연 이 젊은 아시아인이 정말로 5개 언어의 가곡을 소화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곡인 보언 윌리엄스 작품부터 시작했어요. 김현석이 입을 열어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리처드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영어 발음이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특유의 시적 뉘앙스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곡인 슈만의 독일 가곡으로 넘어갔을 때 리처드는 더욱 놀랐어요. 독일어의 자음 처리 모음의 길이, 심지어 독일 낭만주의 특유의 감성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네 번째 경연에서 들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곡에서 시작됐어요. 라흐마니노프의 러시아 가곡이었는데 김현석이 러시아어로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리처드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러시아어의 특유한 연지름과 경지름 구분, 그리고 러시아 특유의 깊고 슬픈 감성까지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리처드가 연주를 잠시 멈추고 김현석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면서 각각의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 곡인 슈트라우스로 넘어갔을 때 리처드는 이미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스타일의 독일 가곡이었는데 김현석은 슈만과는 전혀 다른 후기 낭만주의의 세련된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5번째 곡인 동심초 차례가 됐을 때 리처드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김현석이 뛰어나다고 해도 한국어 가곡을 서구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현석이 동심초를 부르기 시작하자 리처드는 말문이 막혔어요. 언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전달됐거든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는 것 같은 따뜻함과 동시에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리처드는 김현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 언어를 배웠느냐고, 어디서 이런 실력을 기를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김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여러 나라 노래를 들려주셨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대학에 와서는 각 언어권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배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진심을 담아 부르면 언어를 몰라도 전달된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리처드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수많은 성악가들과 작업해봤지만 이렇게 언어를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김현석에게 말했어요. 내일 결선이 정말 기대된다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각자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습실로 흩어졌어요. 블레어는 최고급 연습실에서 완벽한 테크닉을 위한 연습에 몰두했어요. 고음 처리와 호흡법을 점검하며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반면 김현석은 여전히 지하 연습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는 5개 언어를 차례대로 연습하면서 각각의 감정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어요. 영어 가곡을 부를 때는 영국의 전원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고, 독일어 가곡을 부를 때는 라인 강변의 고성이 떠올랐어요. 러시아어 가곡에서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설원이 느껴졌고, 마지막 한국어 가곡에서는 고향의 뒷산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날 밤 늦게 우연히 지나가던 경비원이 또다시 지하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번에는 더욱 다채로운 언어들이 번갈아 들려왔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색깔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50년 넘게 이 홀에서 일해왔지만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나중에 회고했어요. 한편 블레어는 자신의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내일 입을 드레스를 맞춰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김현석이 예상 외의 실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결국은 정통 클래식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그 한국인이 어쩐지 점점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오후 리처드와의 리허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꼈어요. 올리비아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동양계 미국인인 그녀에게는 김현석의 도전이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서구 클래식 무대에서 아시아인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석이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도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분주했어요. 프렌츠 바그너는 김현석의 독일어 실력에 대해 다른 심사위원들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수준이라고, 내일 결선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고 했어요. 리처드 맥도날드는
오늘 오후의 리허설을 떠올리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15년 반주자 경력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김현석의 공연이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무척 궁금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김현석은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블레어와 마주쳤는데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블레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통 실력이 인정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김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심을 담아 부르겠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는 어떤 도전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순수한 음악에 대한 열정만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각자의 층에 도착하고 헤어지면서 블레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김현석의 조용한 자신감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김현석은 침대에 누워서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여러 나라의 자장가들, 그리고 음악은 마음의 언어라고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일은 정말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디프의 밤은 깊어갔지만 세인트 데이비드 홀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날 테니까요. 과연 전통과 권위의 무대에서 젊은 한국인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 그 누구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선 당일 아침 세인트 데이비드 홀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될 송 프라이즈 결선을 위해 각국에서 온 음악 전문가들과 기자들, 그리고 클래식 애호가들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2,000석 규모의 좌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였죠.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5명의 참가자들 각자의 표정은 모두 달랐어요. 블레어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오늘 다 끝나겠네요. 블레어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정통 클래식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한스와 마르코도 각자 나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어요. 유럽 태생인 그들에게는 독일과 이태리 가곡이 모국의 언어였으니까요. 올리비아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반면 김현석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명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큰 결심을 끝낸 사람처럼 말이죠. 오후 1시 참가자들에게 최종 순서가 발표됐어요. 추첨 결과 김현석은 4번째, 마지막에서 2번째 순서였어요. 블레어는 2번째였고요. 이번에는 김현석에게 유리한 순서였어요. 블레어의 공연이 끝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무대에 설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결선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나선 한스의 공연은 예상대로 뛰어났어요. 독일 가곡들을 모국어의 완벽함으로 소화해내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두 번째 블레어의 차례가 됐을 때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의 레퍼토리는 안전하면서도 화려했어요. 슈베르트와 슈만의 독일 가곡에서는 정확한 딕션을, 푸치니의 이태리 가곡에서는 풍부한 감정을, 그리고 드뷔시의 프랑스 샹송에서는 세련된 표현력을 보여줬어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공연이었어요. 관객들도 정중하고 열정적인 박수를 보냈죠. 블레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왔어요.
완벽했어요. 그녀가 대기실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이제 결과는 뻔하죠. 세 번째 마르코의 공연도 수준급이었어요. 이태리인다운 열정적인 표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어요. 올리비아도 나름대로 좋은 공연을 펼쳤고요. 드디어 김현석의 차례가 됐어요. 그가 무대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시선은 복잡했어요. 며칠 전 경연에서 보여준 놀라운 독일어 실력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특히 오늘의 레퍼토리가 5개 언어라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 선 김현석은 잠시 관객석을 둘러봤어요. 2,000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리처드 맥도날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김현석과 눈을 맞췄어요. 어제 리허설에서 경험한 감동을 오늘 관객들도 느낄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첫 번째 곡이 시작됐어요. 보언 윌리엄스의 아름다움이 깨어나게 하라였어요. 김현석이 영어로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발음이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특유의 시적 감성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심사위원석에서 영국인 조너선 헤스팅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자국의 작품이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되는 것을 듣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곡인 슈만의 도금향과 장미로가 이어졌어요. 독일어로 바뀌는 순간 김현석의 목소리 색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어에서의 서정적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독일 낭만주의의 깊고 진한 감정이 물씬 풍겨났어요. 프렌츠 바그너가 놀라서 다른 심사위원을 쳤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독일인인 줄 알았어요. 그가 작게 속삭였어요. 세 번째 곡에서 진짜 폭탄이 터졌어요. 라흐마니노프의 노래하지 마라. 내 미이나를 러시아어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관객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 깊고 슬픈 감정이 언어를 초월해서 전달됐어요. 러시아 출신 심사위원 나탈리아 볼코바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고국을 떠나 살면서 느끼는 그리움과 향수가 김현석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네 번째 곡인 슈트라우스의 내일에서는 또 다른 스타일의 독일어가 펼쳐졌어요. 슈만과는 완전히 다른 후기 낭만주의에 세련되고 깊이 있는 감성이었어요. 김현석은 각 작곡가의 특색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곡 차례가 됐어요. 김성태의 동심초였어요. 한국어였죠. 김현석이 한국어로 노래를 시작하자 홀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언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김현석의 목소리에 담긴 순수하고 그리운 감정이 모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향수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홀 전체를 감쌌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심사위원석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리처드 맥도날드가 연주를 하면서도 감동에 겨워 손이 떨리고 있었고 조너선 헤스팅스는 완전히 넋을 잃고 듣고 있었어요. 언어가 뭐가 중요해요? 나탈리아가 옆에 심사위원에게 속삭였어요. 저건 마음의 언어예요. 곡이 끝나자 홀 안에는 몇 초간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거의 5분간이나 계속됐어요.
심사위원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프렌츠 바그너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닦고 있었고 나탈리아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대를 내려온 김현석을 바라보는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경쟁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경외감에 가까운 표정들이었어요. 블레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자신이 그렇게 자신했던 완벽한 공연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기술적 완성도로는 자신이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감동의 깊이에서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올리비아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5개 언어를 저렇게. 결선이 모두 끝나고 심사 시간 동안 대기실의 분위기는 무척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현석의 공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공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정도였죠. 1시간 후 결과 발표를 위해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조너선 헤스팅스가 트로피를 들고 나타났을 때 관객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송 프라이즈 우승자는 헤스팅스가 잠시 멈췄어요. 김현석입니다.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홀 전체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이번에는 어색함이나 의외라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현석이 트로피를 받으며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됐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하더니 놀랍게도 5개 언어로 순서대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어로 시작해서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를 거쳐 마지막에 한국어로 마무리했어요. 음악은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가 한국어로 마지막 말을 했을 때 비록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로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김현석이 무대를 내려올 때 가장 먼저 그를 축하한 사람은 의외로 블레어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아티스트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김현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우리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날 밤 김현석은 혼자서 세인트 데이비드 홀 앞에 서 있었어요. 트로피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여러 나라의 노래들이 오늘 이런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현석의 마음은 무척 평온했어요. 음악이라는 언어로 모든 편견의 벽을 넘어섰다는 성취감보다도 할머니께 효도할 수 있었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 카디프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석의 놀라운 공연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각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젊은 한국인 성악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는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김현석과의 인터뷰를 따내려고 했죠. 하지만 정작 김현석은 이른 아침부터 호텔을 빠져나와서 카디프 시내를 조용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반면 블레어는 자신의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했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트로피는 김현석이 가져갔고 모든 언론의 관심도 그에게 쏠려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젯밤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윈체스터 석유의 회장인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블레어, 너는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1등만 하라고 강요받으며 자랐던 그녀에게 이런 패배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블레어는 더 이상 방에만 있을 수 없어서 호텔 카페로 내려왔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바로 그때 김현석이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같은 카페에 들어선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현석이 먼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블레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석이 마주편에 앉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현석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어제 그녀가 보여준 공연이 정말 뛰어났다고, 기술적으로는 자신보다 훨씬 완벽했다고 했어요. 다만 자신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정말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항상 최고만 되라고 했어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김현석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블레어가 계속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받은 최고급 교육, 하버드 음대 입학을 위한 끝없는 경쟁,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재벌 3세라는 꼬리표까지. 정작 음악 자체를 즐겁게 느껴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어제 당신의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블레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만 익혔지 진짜 음악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리요. 김현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도 서양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처음에는 자신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음악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였다고 말이죠.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노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김현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셨죠. 블레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본질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최고급 레슨과 완벽한 기술에만 매달려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올리비아 첸이 카페에 나타났어요. 그녀도 아침 일찍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들른 거였어요.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혹시 제가 끼어도 될까요? 올리비아가 물었어요. 블레어와 김현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도 자리에 앉았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올리비아에게도 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올리비아는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많은 편견을 겪었다고 털어놨어요. 클래식 음악계에서 동양인이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현석의 성공이 자신에게도 큰 의미였다고 말했죠. 저는 항상 서구 문화에 동화되려고 노력했어요.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제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굳이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요. 세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각자가 음악을 통해 겪었던 고민과 아픔, 그리고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국적도 배경도 다른 그들이지만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만큼은 공통분모였거든요.
김현석은 블레어에게 제안했어요. 며칠 후 위그모어 홀에서 열린 자신의 특별 공연에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듀엣으로 한 곡 정도 함께 부르면 좋겠다고 했죠. 저 같은 사람이 당신과 함께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블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격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김현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리비아도 그 제안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선다면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세인트 데이비드 홀을 다시 방문했어요. 어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 그 무대에서 이번에는 함께 연습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김현석이 선택한 곡은 베토벤의 환상이었어요. 독일어와 영어 가사가 번갈아 나오는 곡이었죠. 연습을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어의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이제는 그 기술 속에서 진정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그동안 꽁꽁 숨겨뒀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습을 지켜보던 리처드 맥도날드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걸 진짜 음악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가 말했어요. 기술과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연습을 마쳤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블레어가 김현석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건 말이에요. 김현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죠. 그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줬어요. 할머니는 그를 모르셨지만 온 세상의 노래를 다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각 나라의 자장가부터 민요까지 모든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제게 음악이 언어라고 하셨어요. 단어로 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고요. 김현석의 말을 듣고 블레어는 더욱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에만 신경 썼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날 밤 블레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 블레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등이 되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을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블레어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는 결국 허락했어요. 딸이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매일 함께 연습했어요. 위그모어 홀 공연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젊은 음악가가 진정한 우정과 음악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블레어는 날이 갈수록 달라졌어요. 예전에 차갑고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당당해졌고 김현석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위그모어 홀 공연을 이틀 앞둔 날, 세 사람은 마지막 리허설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언론들은 김현석의 단독 공연인 줄 알고 있었어요. 블레어와 올리비아의 참여는 깜짝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 리허설을 마치고 나서 블레어가 김현석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현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음악 덕분에 만난 거죠.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내일의 공연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는 믿음도 함께 말이죠. 위그모어 홀 공연 당일 런던의 중심가는 이른 아침부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카디프에서의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후 이 작은 공연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원래는 300석 규모의 소규모 리사이틀로 계획됐던 공연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언론과 음악계 인사들이 몰려드는 역사적인 무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전 10시 김현석은 위그모어 홀 무대에서 마지막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카디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홀이었죠. 더 작고 친밀했지만 그만큼 관객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모든 미세한 표현까지도 전달돼야 하는 까다로운 공간이었어요. 리처드 맥도날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김현석과 호흡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연습을 통해 두 사람의 호흡은 이미 완벽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할 예정이었죠. 오후 1시쯤 블레어와 올리비아가 홀에 도착했어요. 블레어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하고 과시적이었던 예전 스타일 대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도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겸손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올리비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당당해진 것이 눈에 보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리허설을 시작하자 홀 안에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곡은 김현석의 솔로였어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였는데 가사 없이 순수한 선율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어려운 곡이었어요. 김현석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자 리허설을 지켜보던 홀 직원들까지도 넋을 잃고 들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블레어와 김현석의 듀엣이었어요. 슈베르트의 연가였는데 독일어와 영어 가사가 번갈아 나오면서 두 언어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주는 곡이었어요. 블레어의 목소리가 김현석과 어우러지는 순간 정말 놀라운 화음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블레어라면 완벽한 기술에만 의존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김현석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음악의 본질이 그녀의 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올리비아의 솔로 차례였어요. 그녀가 선택한 곡은 중국 전통 선율을 서구식으로 편곡한 작품이었어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곡이었죠. 올리비아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마지막은 세 사람이 함께 부르는 베토벤의 환상이었어요.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세 젊은 음악가가 하나의 선율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천상의 음악 같았어요. 리허설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잠시 홀 뒤편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김현석이 두 친구에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줄 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에요. 편견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죠. 블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오늘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올리비아도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서는 이 무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오후 3시 공연장 문이 열리자 관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클래식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젊은 학생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관객석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어요. 카디프에서 김현석의 공연을 들었던 심사위원들도 와 있었고 각국 언론의 음악 기자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블레어의 아버지인 윈체스터 회장까지 런던으로 날아와 있었어요. 오후 4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김현석이 먼저 무대에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그를 맞았어요. 하지만 김현석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가 시작됐어요. 가사가 없는 순수한 선율만으로 김현석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었어요. 기쁨과 슬픔, 사랑과 그리움이 하나의 선율 안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김현석은 박수를 받으며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자 무대 옆문에서 블레어가 등장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카디프에서 김현석과 경쟁했던 그녀가 여기서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블레어와 김현석의 듀엣이 시작됐어요. 슈베르트의 연가였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화음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블레어의 변화였어요. 며칠 전 카디프에서 보여준 차가운 완벽함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이었어요. 관객석에 앉아있던 블레어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이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기술적 완성도에만 신경 썼던 블레어가 이제는 진짜 음악가가 되어 있었어요. 듀엣이 끝나자 이번에는 올리비아가 등장했어요. 그녀의 솔로 무대는 정말 특별했어요. 중국 전통 선율과 서구 클래식이 만나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아름다움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올리비아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함께 부른 베토벤의 환상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한국인, 중국계 미국인, 그리고 백인 미국인인 세 젊은 음악가가 하나의 선율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넘어서서 편견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관객들 중 상당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보여주는 진정한 화합에 가슴이 뭉클해진 거였어요. 공연이 모두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박수는 거의 10분간이나 계속됐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공연 후 기자회견에서 블레어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음악가가 되기로 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독점이 아닌 나눔으로 음악을 해나가고 싶어요. 그녀의 발표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재벌가의 후계자가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김현석도 말했어요. 음악은 국경과 언어, 그리고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올리비아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다름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 사람은 홀 뒤편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함께 활동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각자의 개별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의미 있는 공연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어요. 블레어의 아버지가 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블레어, 오늘 내가 진짜 성공한 것 같다. 아버지가 틀렸었구나. 블레어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템스 강변을 걸었어요.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감격을 나누고 있었어요. 김현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여러 나라의 노래들이 오늘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 봐주셨죠? 김현석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음악은 정말 마음의 언어였어요. 그날 밤의 위그모어홀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젊은 음악가가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모니를 만들어낸 밤이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변화였어요. 김현석은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블레어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어요. 올리비아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죠. 그들의 우정과 음악적 동반자 관계는 그날 밤부터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의미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고향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파해 나가기로 했어요. 런던의 그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음악의 힘으로 편견을 넘어서고 진정한 화합을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위그모어 홀 공연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김현석과 블레어,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성공담을 넘어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김현석은 약속했던 대로 고향인 서울로 돌아가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울예술이전당에서 정기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 교실을 열고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모여서 각자의 모국 노래와 한국 노래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교실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아이,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가족의 아이까지.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김현석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선생님, 우리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여러 나라 말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어봤을 때 김현석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힘이 있어요. 마음이 진실하면 언어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음악 교실은 곧 유명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했지만 참가 신청이 몰리면서 점점 더 큰 공간이 필요해졌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성인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편 블레어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회사 일은 동생에게 맡기고 자신은 순수하게 음악에만 전념하기로 한 거예요. 뉴욕의 한 음악 치료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환자들이 그녀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해줬어요.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블레어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평소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그 할머니가 블레어의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맑은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음악이 정말 마법 같아요. 블레어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니까 할머니께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블레어는 이제 정기적으로 소규모 자선 콘서트를 열고 있었어요.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대신 요양원이나 병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관에서 말이죠. 예전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무대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독특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동양과 서양의 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장르의 곡들을 발표하면서 많은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작곡한 두 개의 고향이라는 곡은 전 세계 이민자 가정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어요. 중국 전통 악기와 서구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이 곡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했거든요. 세 사람은 약속한 대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각자의 나라에서 합동 공연을 열었는데 이 공연들은 언제나 매진 행렬을 이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서울에서 열린 합동 공연에서는 김현석이 가르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각각 한 소절씩 부르는 아름다운 합창이었죠. 관객들 중 상당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뉴욕에서의 공연에서는 블레어가 치료하고 있던 환자들도 특별 관객으로 초대됐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온 분들, 지팡이를 짚고 온 할머니들까지.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곡들이 연주됐고 음악의 치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리비아의 고향 공연에서는 다양한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했어요.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청년들이 모두 함께 무대에 서서 각자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선보였어요.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세 사람의 영향력도 점점 커져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넷플릭스에서 방영됐고 여러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특히 김현석은 유명해진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소박한 원룸에 살면서 대부분의 수입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처럼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세 사람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네스코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젊은 예술가로 세 사람을 동시에 선정한 거예요. 시상식은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파리 시상식 당일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함께 무대에 섰어요. 이번에는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곡을 하나씩 선택해서 불렀어요. 김현석은 할머니가 불러주셨던 한국 자장가를, 블레어는 치료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를 위해 만든 곡을, 올리비아는 두 개의 고향이라는 자작곡을 선택했어요. 무대를 마친 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카디프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김현석이 대표로 답변했어요. 카디프에서 저희가 깨달은 건 음악이 정말 마음의 언어라는 거였어요. 언어나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블레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경쟁만 생각했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뛰어난지만 신경 썼죠.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함께 만드는 하모니라는 걸 배웠어요. 올리비아도 덧붙였어요. 서로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다양성이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걸요. 시상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카디프에서 만났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그때 공항에서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김현석이 블레어에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노래한다고 했었죠. 블레어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아니에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김현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두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난 것도, 함께 무대에 서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김현석은 혼자서 센느강을 걸으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음악이 정말 마음의 언어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 부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숙소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해 나가기로 했어요. 개별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합동 공연과 사회적 활동도 지속하기로 약속했죠. 몇 년이 더 흐른 후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음악 교육 과정에 포함되게 됐어요. 카디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뤄낸 역사적 사례로 기록됐거든요. 특히 김현석의 마음의 언어 철학은 많은 음악가들과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김현석, 블레어, 올리비아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 음악가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넘어서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노래한다고? 라는 조롱으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결국 음악은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마음의 언어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처럼 진심을 담은 노래는 언어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편견 없는 세상은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